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규입니다. 정부 2기 진영을 꾸리는 순차 개각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여성이 중용된 1차 개각의 특징과 추가 개각의 방향, 교체된 장관들의 향후 진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유럽의 흡사병과도 비슷하고 인구가 이대로 줄면 병력 수가 많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4일에는 경제부총리와 장관 등 6명이 교체가 됐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상목 바로 직전 경제수석 비서관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강도형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영주 현 외교부 제2차관입니다. 네, 방금 발표된 개각의 면면들 직접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6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정부의 2기 부처 개각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요. 직전에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63년생입니다. 강정애 새 국가보훈부 장관은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나온 현재 숙명여대 총장이고요. 1957년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도 여성이 기용됐습니다. 1967년생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기용됐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새 후보자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출신의 61년생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1970년생이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외교부 2차관이었던 오영주 장관이 기용이 됐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자, 우선 특징을 보면 6명 중에 3명이 여성이고 또 정치인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전문가 또 직업 관료 이렇게 구성됐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 이번에 그랬듯이 6명의 어떤 그 개각이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이 그 어떤 것보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라라는 의지가 강력히 반영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50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비판을 고려했는 것일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시는 분도 느끼겠습니다만 저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반응이 주로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해당 지역에서 행정가, 전문가, 학자로서 전문성을 아주 탁월하게 인정받은 분들을 위주로 지금 그 인적 구성을 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윤석열 정부도 3년 차로 접어듭니다. 3년 차에는 이제 정책에 따르는 정책 효과로 승부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분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2기 인선 정말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스카이라고도 불리고 그 스카이의 앞글자 S가 이제 서울대인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법대 출신이 1기 첫 내각에는 기용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최상목
수석 하나로 줄었습니다. 출신 대학들도 다양해졌고 보신 대로 이대 출신이 둘, 인하대 출신, 해양대 출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그러니까 1차 초대 내각에서 많이 지적됐던 것이 이제 서운함이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일색이 아니냐. 모두가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출신 대학으로 보나 성별로 보나 또는 그 전문인 분야에서 활동했던 그 이력으로 보나 좀 다양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 내각에서 정치인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내년 그 4월 총선을 대비해서 뭔가 출마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이 많이 지목이 됐었고 이분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많이 좀 그 차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와 같은 지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 이제 청문회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제 이분들이 기용이 되게 되면 각자의 이력과 또 그 출신과 여러 가지 전문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성과들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앞서 이게 순차 개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이제 6명이 발표가 됐고 곧 이어서 이제 장관급의 인선이 잇따를 것이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뭐 원포인트, 뭐 야구에 나오는 용어인데 한 사람만 바꾸는 그런 개각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말 연시까지 이어질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현 위원장이 유력하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설들도 있어요. 뭐 이상인 현 부위원장이다. 아니다. 김후곤 전 검사장이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유력하게는 김홍일 권익위원장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대검 중수부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에 큰 획을 그은 분 아니겠습니까? 법률 전문가이자 방송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흐름이 읽히는 것 같은데 지난 7월 3일 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후임으로도 굉장히 크게 물망에 올렸고 거의 1순위에 오른 것이 아닌가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법무장관에도 거론이 됐었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만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신임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있었던 일이죠.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의조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석인 상황을 오래 끌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김홍일 위원장을 이 방통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리 좀 그 행마를 달리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지금 왜 방통위원장의 검찰 출신을 물망에 올리느냐 했을 때에 방통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보이면서 방송 환경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송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당파적으로 운영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자체의 어떤 컨텐츠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그것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방송 어떤 전문가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법률 전문가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지금 1순위로 꼽히는 분들이 김홍일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진숙 전 MBC 대전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김장겸 MBC 사장이라든가 이런 방송인들도 여전히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없지 않나 봅니다. 네. 네, 곧 단행될 테니까 이제 이 부분은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때 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라. 이렇게 일가를 해놨어요. 제2 이동관을 탄핵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제3의 이동관도 탄핵하겠다는 얘기는 좀 이례적으로 들렸고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라.
자, 제대로 된 위원장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후임이 채 결정되기도 전에 그 제2, 제3 누구라도 탄핵시키겠다라는 것은 누구인지가 혹은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탄핵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여부도 그 정말 적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민주당이 앞으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4월 총선까지 쥐고 흔들겠다라는 속내 때문에 탄핵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특히 방통위의 경우에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방통위원들이 이제 제대로 구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될 텐데 그 민주당 측에서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씨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또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독임제 형태로 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통위원을 추천을 하시던지 그야말로 탄핵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네. 이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탄핵 누군지 결정되기도 전에 탄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한 2달 남짓 일한 데 대해서 이제 탄핵을 했는데 8월 말에 됐으니까 한 석 달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제2, 제3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방통위를 좀 마비시켜서 그렇죠.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방통위를 총선 때까지는 좀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과도 통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기관의 무력화를 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 그런 뜻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가짜 뉴스 척결하겠다. 여기에 꽂혀서 어떻게 보면은 탄핵으로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네. 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번 새 방통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자, 이번 순차 개각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 바로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교통정리입니다. 장관은 아닌데 올림픽 스타 출신인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차관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 잠깐 보시죠. 네, 앞쪽에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잘한다. 그 선수 시절에 태릉 선수촌에서 불암산만 다니다가 이렇게 정말 너무 매력적인 곳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곳에 와서 너무 기대가 크고요. 네, 장미란 차관 뭐 스타 체육인답게 또 행정을 공부한 사람답게 여기저기 지금 현장을 뛰고 있는데요. 본인은 언론이 물으면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일을 충실히 할 뿐이다. 뭐 이게 정답이죠. 발표 전까지는 얘기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장 차관이 나갈 예상지까지 벌써 꾸준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그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고향은 원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공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장미란 체육관, 정말 그 대한민국을 빛낸 장미란 체육관은 경기도 고향에 있습니다. 저 이름 딴 게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뭐 예. 박태환 무슨 수영장 인천에 있고 그런 것 외에는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가 경기도 안산에서도 또 지금 오산. 지금 현재 오산에서도 지금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의 어떤 결투 이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선의 경기도 오산 안민석 의원에게 가서 한번 붙어 보겠다. 뭐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은 세계 어떻게 보면은 그 출신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성별에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운동을 해온 진짜 운동권과 정치 운동권 그리고 1983년생과 86세대. 아, 그렇게 그리고 되나요? 네, 네. 여자와 남자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그 행보가 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최순실 그 씨와 관련돼서 명예훼손으로서 고소가 되고 윤지호 씨 사건으로도 그 여러 가지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등 헌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어떤 그 비판이 강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남녀 대결 또 신구 세대의 대결 이런 부분으로서 지역구의 경기도 또
오산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이 정부와 여당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임새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향후의 행보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경기도 오산 같은 데 가서 정말 신구 세대의 대결, 신사람과 어떤 경륜 이런 것들을 한번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은 마치 지금 그 오산에서 안민석 의원이 5선까지 했는 것과 같은 역할을 또 장미란 그 차관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본인은 괴로울 거예요. 본인은 빅카드, 힘드시죠. 전국적 빅카드는 될 텐데 네, 본인은 힘들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장미란 차관의 후임까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바로 2002 한일 월드컵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인데요. 꾀돌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이 전 부회장의 활동 모습 역시 활발한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박성 선수가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등록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운동하고 대회 참가하고 나가서도 배우고 등록하고 운동 참가하고 이런다고 본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꾀돌이란 별명도 있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하다 그래서 초롱이란 별명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선배로도 유명하고 그 이전에 PSV 아인트호벤은 허정무 선수가 뛰었던 스타 축구 선수였고 그런데 그 이후에 깊숙이 또 축구 행정을 공부하고 축구 해설을 했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고 그런가 하면 각종 예능 방송에까지도 자주 출연하는 진짜 스타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영표 선수 하면은 그 2002년 월드컵에서의 그 수훈을 네. 국민들이 모두 기억을 하고 계시고 21년 전입니다. 그리고 헛다리 짚기 그 아주 대표적인 모션 본인은 화내요. 아니었겠습니까? 헛다리가 아니고 다 페인트 기술이다 그럽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역임을 했고 그리고 해설로도 했으며 또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있었습니다. 강원FC 대표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장미란 차관과도 좀 결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국가대표를 지내는 선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여러 역할을 한 그 경험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무엇보다 국민적으로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네네.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도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차관 역할을 맡게 되신다면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특히 지난번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그 축구 그때 마치 월드컵 문호에 육박할 정도의 예지력을 보였다고 해서 인간 파울로라는 별명도 그때 생겼습니다. 네,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점수가 굉장히 다점차가 날 것이다. 내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덜 날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네. 근접하게 예측을 하고 해서 역시 그 축구 선수로서의 경험이 이제 그런 데서 다 발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땀 흘린 선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하게 된다면은 스포츠 행정 분야 또 그 제2차관으로서의 면모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이분들에게 자리를 비우고 떠난 장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예상되는 행로가 다양한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개항을 해가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것이다. 뭐 공동 선대위원장감이다. 그런 얘기부터 나오죠. 사실 저도 지난주에 원희룡 장관님을 한번 뵀습니다. 네. 제가 구미에서 찾아왔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도 이제 기자들이 내년에 어떻게 총선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적어도 지금 장관이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어떤 소명이 있다면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직접 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야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선대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아가 본인이 보면은 어디로 출마하느냐
이미 3선에 제주도 그 방백을 두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지역으로 지금 갈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 네. 그 외에 지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고향이 그 부산에서 계셨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분당 쪽에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이제 김은혜 전 수석도 나간다 그래서 네네. 내부 교통 정리는 좀 필요하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분당 갑을 뭐 그런 조율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내부적인 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그 외에도 지금 그 정황근 같은 경우에는 천안 또 조승환은 부산 등 민주당 그 현역들과도 맞붙을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그 추경호 이제는 전 재경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재선까지 해서 이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대구 그 달서구에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영 전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 벨트에 출마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개각에서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름이 없습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현안을 마무리하고 이 현안이라는 게 뭐 쌍방울 대급 송금 관련해서 모 정치인에 대한 기소를 뜻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두고 봐야겠고요. 그래서 연말 연시에 가서 야구 용어죠. 원포인트 개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김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특히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출마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을 계속 받아왔죠. 수십 번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국면에서 이제 내년 총선에 나가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네. 과연 이번 개각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 개각으로 나가게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죠. 근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도나 집중도 차원에서 볼 때도 따로 떼어서 어떤 그 개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한동훈 장관에게 몰리는 관심을 더욱더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그 효과가 있는 면을 좀 택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총선판에 있어서의 최대 변수다. 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상징성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공동선대위원장 등 큰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제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12월 9일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수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 뭐 법카 의혹이라든가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든가 쪼개기 후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네. 있는 가운데 주무장관인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특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연말 연시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만 사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쯤에 원포인트로 개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힘을 얻고 있고 한동훈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박성재, 길태기 이 두 분 다 지난 서울 고검장을 지낸 그랬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현 이노공 법무차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성 법무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하마평들이 있습니다만 이노공 차관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부처의 여성을 중용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노공 차관이 옮겨올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70년대생 여성들 인재풀을 확보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제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뭐 장관 그 하마평에 강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예. 뚜껑을 한번 열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으스스한 얘기입니다. 패스트로 불리는 흑사병, 영어로 블랙데스라고 했죠. 이게 14세기 전후의 유럽 인구의 무려 절반을 감소시켰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로도 유명한 제목이죠. 그런데 미국의 한 저명한 언론인이 뉴욕타임스 신문에 그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한국의 저출산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넘쳐나는 초등학생들로 넓은 운동장이 가득 찼고 한 교실에 60명 넘게 공부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우리 정부 국정과제 그리고 내년도 각 부처의 업무 계획 등에 반영하여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절벽이 정말 통계로도 입증이 됐는데요.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한 명대 미만입니다. 뭐 한 명대 미만 정도가 아니라 0.7대인데 곧 0.6으로 떨어진다고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지난 17년 동안 무려 320조 원이라는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실효가 나지 않았다는 점, 이거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간에는 표현을 해왔습니다만 이젠 정말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15에서 49세,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명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곧 0.6으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명이 만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게 2.1명이 돼야 그대로 그 인구수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도 아니고 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체 왜냐하면 출산율이죠. 그리고 자연 사망도 있기 때문에 2.1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1도 아니고 0%대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고요. 이와 같은 속도로 저출산이 유지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인구 3천만 명대 추락은 뭐 눈에 보듯 뻔한 이야기다. 네. 3천만 명만 문제겠습니까? 2천만 명, 1천만 명대도 어떻게 보면 올지 모르는 우리 미래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이 판을 바꾸지 못하면 2050년대 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도 이제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에 대해서 모두가 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충격적인 보도가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아예 한국이 사라지고 있나? 이거예요.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보다 무섭다. 이런 제목도 나왔어요. 네,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 그 답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세기 때 패스트가 창궐을 해서 거의 유럽 인구의 절반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출산율과 고령화율로 간다라고 하면은 2050년 내지 60년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상 지금 5천만 명이 절반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은 인구 그 경제 성장률도 사실상 마이너스도 떨어져 가지고 이 지금 구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은 대한민국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추락할 길만 남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들려온 칼럼이지만 한국의 반향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럼 왜 이렇게 원인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나친 입시 경쟁. 입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사람 만날 여력도 없고 결혼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지나친 어떤 좌파에 따르는 페미니즘으로 해서 남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죽어라고 싸워요. 죽으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네. 싸웁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손잡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이 초고속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성에는 관심이 없고 가상세계만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대책이 이제 그 우리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이 인구에 대한 대책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합계 출산율이요. 우리로서는 부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명대입니다. 이 두 명이 다 돼가는 거죠. 그런데도 김정은 출산을 높이라고 아주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 저소득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빈곤한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력 차원에서도 또 북한의 경우에는 특히 병력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합계 출산율을 더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현재 1.8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힘이 절실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아달라 이 소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4월에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들에게는 표창을 주겠다. 오. 그리고 영웅 칭호도 내리겠다. 아, 출산 영웅.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 1.8명이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지금 만세 불러야죠. 그렇죠. 우리 2배 이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그 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0.7명 대 1.8명. 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병사수에 밀려서 속칭 뭐 무슨 족수에 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침을 당할 것이다. 북한이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경고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전하고 뭐 인공지능 아무리 해도 병사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봐서도 아무리 드론을 한다 하더라도 최전선에서는 결국 육군, 우리가 일빵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병전을 통해서 보병을 통해서 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인구수, 병력 수 자체에서 현재로 가면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섬뜩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90년대에 군대 갔다고 할 때는 그때는 60만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20년에 이제 50만 대군으로 줄었고 지금처럼 인구가 쑥쑥 줄면은 6년 뒤인 2040년에는 30만 대군도 힘든다는 것이죠. 대군자 붙이면 안 됩니다. 대군으로 붙이기도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오히려 1.8명으로 해서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구가 한 120만 되나요? 그렇죠. 120만 군대니까 30만, 120만 하면은 4배나 많단 말이에요. 결국 남한으로 침투한다 하더라도 남한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이때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방위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확력에 관한 연구 용역 이런 부분도 해서 향후에는 남성뿐만 아니고 여성에 대한 어떤 증집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도 지금 앞으로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래 가지고서는 뭐 남자들만 군대 가서는 해결이 도저히 안 되죠. 그런 상황이 곧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다시 우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 수 한 해에 40만 명에도 못 미친다. 이 40만 명의 의미가 크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그 아이들이 이제 2017년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구의 급감 현상이 2016년부터 감소, 아주 굉장히 강화가 됐었기 때문에. 저 때부터 안 난 거예요. 네. 아주 해마다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생, 2018년생 이렇게 가면서 쭉쭉 숫자가 떨어지다 보니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과 3년 뒤 2027년이 되면 30만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3년 만에 10만 명이나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1960년대에는 평균 합계 출산율이 5.95명,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평균 6명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랬죠. 근데 이것이 2021년에 0.81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이 감소율이 무려 86.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저출산 문제와 초고령화는 함께 갑니다. 출산이 줄어들면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그 나머지 인구들은 전부 이게 밑에 항아리형으로 가가지고 고령 인구만 많다 보니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그리고 부양해야 되는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만 늘어난다는 것. 이것이 사회 구조적으로도 큰 문제고
불과 3년 만에, 그러니까 2024년에 40만 명이 깨지고 2027년에 30만 명이 깨지게 되는 이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도 정말 우리 인구 절벽 현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강원도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현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옛날로 좀 돌아가 볼까요? 격세지감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건데 인구를 줄여야 산다. 이랬던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입니다. 보면은요. 그리운 옛날이요. 자, 이런 제목 붙었습니다. 자,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게 우리나라 인구 첫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던 것이 아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자, 우리 저거 숱하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 하나만이라도 낳자.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70년대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 게 저희 집에 형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제 또래에 둘 있는 집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찰 하시면서 아이 둘만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 사람만 해도 일남 오녀 중에 막내인 이만큼 다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저런 산하 제한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2005년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합계 출산율이 1.08명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이러다가 이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겠다. 이제 부랴부랴 해서 이제 그 산하 제한 정책의 방향성을 틀어놓은 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 정책의 실패가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인구 감소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산하 제한하자는 슬로건이 방송에 자주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옛날엔 저희들 가정에 어린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제가 방문한 어느 농촌 가정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린애가 대여섯 되는데 부모가 그 어린애를 책임지고 길러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고 일일이 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현지에서는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일종의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족교육을 해서 책임지고 그 어린애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 그 지위의 향상 문제도 생각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일 같습니다만 콩나물 교실, 먹는 콩나물이 아니고 콩나물 기르는 그 빽빽한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할 텐데 당시 인터뷰 한번 들어보세요. 넘쳐나는 초등학생들로 넓은 운동장이 가득 찼고 한 교실에 60명 넘게 공부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씩이고 7, 8반까지 있으니까 몇백 명 됐죠. 공부할 때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오후반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오전반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네, 오후 3시에 점심 먹고 나가던 오후반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 타령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정말 아닌데요.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면 학교 출산율 우선 지금의 2배인 1.6명대 그래도 북한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을 한 거죠. 그 정부에서 단순히 그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을 해야 과연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실효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은 보고서가 있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 암울한 것은 사실 뭐 지난 2016년부터 무려 320조를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2020년 그 해당 연도 한 해에만 40조 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저출산에 대해서는 보다 분야별로 그 아주 현미경식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만 이것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0.7대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약 2배 이상 올려서
1.625명까지 이렇게 늘리게 하려면은 수도권의 인구를 집중되게 하는 것을 좀 낮추고 네네. 육아휴직을 제도화한다든지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저는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그 결혼 그 가능 기간에 있는 젊은이들, 네. 남녀들, 네. 또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들, 이 여성들이 결혼이나 그리고 출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회적인 심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네. 어차피 결혼도 안 할 텐데 연애는 뭐하러 해? 네. 이런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애는 뭐하러 낳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와 같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출산율 제고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더욱더 특단의 대책이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호흡이 길게 정책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요, 청년들의 고용 문제 그리고 주거비 문제 이게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금 한번 그 기획 기사에서 봤는데요.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개체수가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은 동물들도 출산율을 뚝 떨어지는 그런 그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대한민국 그 남녀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 결과 특히 보면은 그 임금 밀도 그리고 또 주택 가격,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또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이 출산율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실증적으로 좀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밀도를 낮추고 전세가도 낮추고 실업률을 내리고 그 실업의 어떤 취업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는데 구소련에서는요. 출산율이 급격히 줄자 무자녀세 그러니까 노키즈 텍스를 이제 뭐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일단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죠.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를 하는 방법이 있고 페널티를 줘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안 한 무자녀들의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194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그 본인 월급의 6%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6%씩 처녀총각 같은 세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남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인데 1941년부터 90년도까지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90년도에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경우에도 뭐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저출산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2016년에 1.8명이었다가 5년 만인 21년에 1.5명으로 줄어들자 이거 다시 꺼내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자녀 세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만약 총선에서 이거 공약으로 내걸면 난리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가 그 정도까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 위해 이 얘기 좀 드렸고요. 자, 우리나라도 인구 관련 세법을 차제에 좀 정비해서 개정하려 하고 있는데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법 개정안을 주요 사항을 전부 말씀드리면요. 그래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늘려가지고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그 전후로 각각 2년 이내에는 직계존속,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증여받거나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 추가 공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하면은 이제 신랑의 1억 5천, 신부의 1억 5천에서 합계 한 3억 원 정도까지는 이제 세금 없이 증여해줘서 결혼을 促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월세액 공제 기준도 이제 한도가 상향되고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 연 750만 원 한도에서 총급여 이제 8천만 원 이하로 또 연 1,000만 원 이하로 한도로 해서 이제 그 세액 한도도 이제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 제도도 확대합니다.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증여세가 너무 커가지고 기업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현행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하고 연부 연납해서 분납해서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회사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되니까 그걸 넣어주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현행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둘째부터 20만 원으로 확대해서 넷째까지는 합하면은 합계 한 95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다자녀일수록 세금 혜택은 분명히 있다. 제 생각이지만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예, 팍팍 들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세법 개정안이 지금 일단 발의돼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지금 여야가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룬 상태입니다. 네. 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바뀐 개정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은 2025년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결국은 이게 좀 효과가 날까요? 일단 상임위에 통과는 됐는데 지금 국회 사정 아시다시피 온 민생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본회의 통과가 될 것이냐의 여부가 이제 중요합니다만 본회의만 통과하게 된다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주요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인구 얘기할 때마다 뭐 지금 괜찮은데 어때 이러는데요. 지금 손 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 속담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